우선 개괄적으로 한강문학의 특징하고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한강과 역시 동시대에 또 비평가 작품 활동을 했던 비웃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심진경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강 작품의 특징? 기사도 쓰셨잖아요. 놀립니까? 아닙니다. 팩트. 아니 근데 거기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고통, 키워드는 고통이다.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전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개의 고통이 자기에게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통을 이제 직접 겪고 앓고 난 이제 그 여성의 어떤 결단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단이 이제 인간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그 결단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인간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한강의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회복하는 인간 같은 그 뭐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아픈 얘기고, 노랑무늬 영혼이라는 그 중편 소설도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이제 그 손을 이제 화가인데 손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여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태양에 자기 손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장면. 그래서 갑자기 손이 되게 이제 투명한 어떤 노랑무늬 영혼의 그 날개처럼, 나비의 날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 여자의 열매라는 그 작품집에 실려 있는 그 소설 중에 어떤 이제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하는, 혼자 좋아하다가 이제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계속 이 남자 택배 기사인데 받아주지 않자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남자가 이제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근데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이 남자가 막 비가 오는 그 이 한밤중에 그 이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서 있는데, 그때 막 그 우통을 벗고 서 있는데 그 바깥에 불빛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여기에 막 그 몸에 막 그런 선이 막 그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런 고통받는 어떤 존재가 겪는 어떤 정신적 어떤 그 이 물리적 그런 변화라든가 그 앓는 그 어떤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탁월한데,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제가 볼 때는 과하다. 아니 그 고통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 뭐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작별하지 않는다 우리 그때 했을 때도,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4.3이라는 고통에 이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고통의 전주곡 같은 그런 게 일부잖아요. 2부가 본격적인 4.3에 대한 얘기라면은 그 일부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통을 받지 않으면 4.3이라는 사건을 다룰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그 고통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에 막 빠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일종의 서사적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어떤 작품에는 조금의 그러한 좀 센티멘탈리즘과 결합이 되면서 좀 약간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오그라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강의 소설이 뛰어난 작품이고 그다음에 좋은 소설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지나친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나는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이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도 이 여성이 이제 채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여성이 1부, 2부, 3부 이제 뭐 채식주의자, 몽고반정, 그다음에 나무불꽃 이 세 작품에서 다 이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이고 서술의 주체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남편이 서술하고 그다음에 화자고 그다음에 형부가 화자고 그다음에 언니가 화자잖아요. 이 서로 다른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성을 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자기 목소리라고 하는 게 거세된 거는 맞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그래서 잘 좀 이 여성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5, 60대 남성 독자들이 여자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응? 근데 사실 한강의 많은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의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이 이제 특히 어떤 그 개의 고통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세계의 고통과 이제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고통으로 이제 밀어넣고 그 고통의 끝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탈하게 되는 세계를 이탈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아주 격동적으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설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다른 이제 한강 소설도 그렇지만 감정의 격동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설에서도 그 부분이 한강의 다른 소설에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뭐죠? 세계적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는 뭐 좋으니까 그렇겠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박인환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제 방금 뭐 어쨌거나 고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한강 문학사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이 고통이라는 키워드의 전면화가 이 어쨌거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성취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약간 글로벌한 문학 시장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관심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냥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인 거죠. 정동이나 감정의 지금 글로벌화된 이 정동이나 감정의 뭔가 상태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은 분노. 근데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정당하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불합리한 혹은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뭐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형태의 그런 형태의 분노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이 분노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분노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분노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라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세상을 못 바꾸니까 나보다 잘난 놈들 발목 붙잡아서 끌어내리는 형태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오늘날의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적인 분노들이 저는 주류의 감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남을 끌어내리는 것 안에서의 즐거움이나 효용감을 제일 느끼는 형태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강 작가의 이 고통이라는 감정이나 키워드가 주는 약간 좀 카운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건 뭐 과잉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고통의 전면화 혹은 개인의 순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좀 해석적인 의미를 동시대적으로 부여를 어쨌거나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스스로를 빠뜨리는 스스로를 그 바닥으로 스스로를 이제 넘어뜨리는 이러한 형태의 이 정동의 어떤 역동성의 차이, 방향의 차이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남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공감대나 연대 가능성 같은 것들을 모색할 것이냐 라고 하는 방식의 이 정동의 방향성의 차이에 있어서 한강 소설이 보여주는 고통의 전면화, 순환의
전시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순환의 뭐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동시대적인 자장이나 문학사 안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히 이제 반론들이 가능한 게, 아까 뭐 신기경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고통의 어떤 전면화, 고통이라는 키워드, 순환받는 여성 주체를 그려내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꼭 한강 문학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딱 보편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문학적인 형식 안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잘 그려낸 게 한강 작가인 것 같기는 하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단순히 전면화하고 자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순환에만 집중해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걸 넘어가는 문학적 형식의 절차성 혹은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는 단계적인 과정 같은 것들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남다른 성취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강의 문학사가 가지는 동시대적인 어떤 의미화, 그리고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성취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어체를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지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네, 박건래. 제가 한강 작가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가 지금 이제 기억하기로는 대학교 때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이 아닌데, 그때도 인기 작가였어요. 그때도 책 좀 문학 좀 한다 이러면 뭐 기영도시 정도는 외우고 다니고 여수의 사랑 정도는 이제 좀 읽고 들고 다녀야지 어디 가서 이제 문학 좀 한다는 얘기를 했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주변에. 운동권이었지만 그때 여수의 사랑 가지고 화평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걸 같이 하는.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소설은 신경이 신체 외부로 노출된 사람이 쓴 것 같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약간 읽으면서 조금 소름 끼친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과민한 느낌. 그래서 그 감각들이 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채식주의자도 그런 감각이 남아있는 소설이고 어떤 면에서 더 극한으로 가는 소설인데, 왜 그렇게 고통에 이 사람은 천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폭력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폭력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어떤 감각이 바로 이제 고통인데, 그 폭력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작가다. 그래서 그 폭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화된 어떤 사회 구조적인 폭력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남성의 물리적인 폭력으로 여성들은 또 체험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인생에서 그런 방식으로 남성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왔던 것들이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또 남성이 읽는 것과 여성들이 읽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폭력성, 가부장제의 폭력성,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폭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한강 소설에 제가 읽은 작품들만 하더라도 대체로 그런 자연화된 그런 폭력성들을 신체적인 그냥 이유 없이 앓는 고통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뭔가 범인을 찾아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앓는 거죠. 이 삶 자체,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대속한다고 해야 되나? 이 시대에 혹은 이 사회의 폭력성을 어떤 한 사람의 여성이 혹은 자기 자신이, 작가가 대속하는 느낌으로 그 고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이 저도 과하게 느껴요. 너무 과하다,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나르시시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한 고통을 그려내는 방식이 워낙 이제 이 성취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설득되기도 하고 노벨상도 받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노벨상 받는 이유는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해보면 사실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가부장제, 맞아요. 한국의 가부장제가 되게 전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남편, 그리고 이 여성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 전면에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 다른 이제 외국의 독자들한테 그게 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소년이 온다랑 그 다음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이죠. 5.18, 4.3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그 이전에 뭐 황석영 선생님도 그런 5.18에 대해서 다루고 뭐 현경 선생 4.3에 대해서 다루고 그런 식의 이제 남성 작가들이 다루는 방식과는 달리 그 자기 아까 얘기한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면서 그 고통을 자기가 이제 체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그걸 다 체험하고 나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식이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그 몸의 그 통증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들, 아픔들, 고통들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들을 어떤 감각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면이 있고 또 사실 이제 노벨 문학상의 이제 이제 수상 작가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학은 세계 문학은 아니잖아요. 로컬 문학이기 때문에 그 로컬 문학으로서의 그 로컬리티가 이런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그런 로컬리티로 발견하는 게 아닌가.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외국의 작가나 소위 말하는 유럽 작가나 영미 쪽 작가들의 작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의 세계 문학의 기준, 뭐 어떤 보편 문학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세계 문학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문학의 그러한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겪은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격동들, 뭐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다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남성 작가들이 이제 연륜 있는 남성 작가들이 그리는 방식은 은폐된 사실을 폭로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한국을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뤘다면 한강의 경우는 훨씬 더 육체적이면서 감각적이면서 감정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더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지도 좀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강 작가 활동할 때 도저히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는 저도 진로를 영화 쪽으로 생각하고 뭐 이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대학 시절이죠. 근데 그 제가 봤던 영화들의 이미지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 아트, 그다음에 몸에서 바디 페인팅, 그다음 몸에서 돋아나는 식물의 이미지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죽은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봤던 특히 여기서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사람은 그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라고 삼색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블루, 레드, 화이트. 이 블루의 서사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 거기도 어떤 여성이 고통을 당하고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뭔가 해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어떤 해방되는 순간까지를 그리고 있었던 영화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과도 또 되게 맥이 닿아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락하고 고통받고 그 고통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는 그런 어떤 그 서사의 일련의 흐름 요거 플러스 그런 그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너무나 익숙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이라서 낯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익숙하나 이게 한국적으로 오면 낯설게 받아질 수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적인 낯섦을 제공해 주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소설이 되게 중요한 장르 같지만 사실 예술사조의 분기는 언제나 그림과 시였잖아요. 그림과 시에서 예술사조가 분기됐지. 소설이 주류 장르로서 예술을 분기시킨 거는 제 생각에 잘 의식의 흐름 정도? 리얼리즘 사실은 시와 그림이 회화에서 왔죠. 시와 그림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서구의 예술사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미지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노벨상 수상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강렬한 시적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설을 표현하는 강렬한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또 정서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감각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게 한 몫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박인하 선생님 지적하셨던 감정 그 문제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심리관 선생님 말씀하셨던 어떤 숨겨져 있던 어떤 역사적인 진실, 이를테면 학살이라든가 전쟁을 통한 어떤 비극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방식으로 그걸 폭로하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방식의 것들 제가 제 식대로 표현하지만 일종의 진위 패러다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숨겨진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문학을 해오는 것이 남성 작가였다면 여성들은 그런 진위 패러다임이 아니라 감정과 고통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남성 작가들보다는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소년이 온다라든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들 밝혀내는 그런 서사가 아니거든요. 그 두 소설 모두가 어떤 한 명의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인간들의 고통과 체험을 통해서 신체성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거시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남성 작가들의 어떤 역사 서사에 익숙한 서구 입장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려내는 것들은 좀 낯설게 느끼기도 했고 새롭다고 느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감정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감정을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계급적 분노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차원이 사실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통으로도 나타나고 또 어떤 면에서 공감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방향이나 이런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감정 정치 혹은 감정이라는 전환, 그 이모셔널 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감정적 전환을 보여주는 어떤 여러 현상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 문화 컨텐츠, 시각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사실 요즘에 한국만 하더라도 제일 주류가 되는 거는 분노인 것 같고, 사적 제재, 서사 같은 것들이 모든 영역에서 등장하고, 미국의 대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응징 아니면 저 민주당을 응징하리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이제 주로 상대방 외부 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이 능동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좀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짓눌린 개인의 내면화된 고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장르라던가 아니면 공적인 형태의 담화에서는 좀 잘 전달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이제 즉각 전이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그 언어 중에서도 시각적인 방식으로 잘 연마된 언어,
가 가질 수 있는 이 감각화된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성공의 대부분은 운이잖아요. 맞아. 제가 볼 때는 운7 기상도 아니고 운 9, 기 1 정도 운 9, 되죠. 기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운도 되게 크게 작동했다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뭐 노벨 문학상 후보를 항상 거론되는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느덧 네. 이제 이렇게 배제가 되고 이제 이분이 갑자기 50대 중반에 여성 작가가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한강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시아 여성 아니 예전에 이제 김혜순 선생이 전미 도서 그 문학상 네. 받았을 때 나에게 이 준 상은 사실은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준 상도 있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15년에 그 맨부커상 이제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을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세계 문학의 무대에 이제 소개가 됐고 소개된 이후에 이제 번역이 빨리빨리 됐고 그 번역된 작품들이 그 이후에 번역된 작품들이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다 한국의 비극적 역사를 다룬 작품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강 특유의 그런 정서적 환기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 비극을 다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들이 계속 프랑스에서는 문학상을 3개나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에서도 받고 뭐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이 한강 소설이 그 이후에 또 많이 이제 이 세계 문학의 무대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세가 또 한몫했다. 역시 기세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 작가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국제 이제 문학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기세.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한강 작품이 되게 뛰어난 작품이지만 사실 문학에 우리가 줄을 세우고 뭐 등급을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좋은 작가들도 많고 아시아의 다른 이제 뭐 좋은 이제 작가들, 여성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한강이 이제 수상을 한 거는 여러 어떤 그러한 상황과 맥락,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행운이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서 한강 작가한테 상이 간 것 같아요. 이를테면 200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이제 한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이제 그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그걸 이제 그 한국 번역문화원인가 하여튼 그 기관을 통해서 한국문학번역원 돈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돈을 잘 쓴 거죠. 그 돈을 잘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작가를 찍거나 뭔가 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 번역자들을 일단 선택한 다음에 그 번역자가 자유롭게 그렇죠. 한국 문학 작품들 중에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봐라 라고 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데 데보라 스미스라는 이 번역가가 나름대로 이제 번역의 능력보다도 제가 봤을 때 창작의 능력이 더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찍은 것이 이를테면 그 이전에 이제 계속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혔던 전통적인 한국 남자 작가가 아니라 한강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눈덩이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노벨상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국가적인 문화적인 위상에 올라가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돈을 여기에 또 많이 풀었다라는 점 그것이 또 하필이면 또 이제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한테 갔고 여러 가지 점들이 맞물리면서 한강 작가가 좀 어떤 면에서 놀라운 수상이죠. 50대 중반의 여성 작가가 받았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또 이걸 전체 노벨상으로 확대시켜 보면 노벨상이 최근 들어 점점 더 진보적인 방식으로 수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가장 도드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그러니까 생리의학상만 하더라도 이제 내용이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유전자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DNA를 연구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상을 다 휩쓸어 왔는데 이번에 상을 받은 분들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최근에 뜨고 있는 유전학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의 학자가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문학에서 한강 작가가 받은 것도 있고, 또 경제학상을 데런 아제모글루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분도 사실은 경제학계에서는 완전 비주류인 제도학파, 제도주의 연구자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데 어떤 국가는 실패하는가, 자본주의에서. 나는 그거 좀 이상하던데. 그거 그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예. 그래서 뭐 북한 같은 나라는 왜 실패하고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 왜 성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되게 나이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그 공로는 뭐냐면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량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큰 공로였고, 근데 이분도 어떤 면에서는 뭐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진보적인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노벨상의 트렌드 자체가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는 극우화되고 있지만 노벨상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예. 원래 이제 문학이 이 세계와 이렇게 갈등하고 투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가니까 그쵸. 난 이쪽으로. 세계가 트럼프로 아니 근데 가면 사실 그 전에 페터 한트케 같은 사람이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있어서 90 몇 세에 노벨상 맞아요. 받았잖아요. 관객 모독이 도대체 언제적? 그러니까 보통 노벨상이 그 사람의 업적을, 문학적 업적을 한참 뒤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상하는 경우. 아니 에르노 거의 같은 죽기 경우도 직전에 받죠, 되게 사실. 70대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사실 한강이라는 이제 그 아시아 여성 작가가 이제 50대에 받았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강 그 작가가 보통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작가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사는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강은 앞으로 내내 한참 남았죠. 한참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한테는 굉장한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이 70대, 80대에 간신히 그 삶의 끄트머리에서 그 영광을 잡고 그렇죠. 그 영광의 단물을 조금 누리다가 그냥 급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한강 작가는 월계관을 쓰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한강 작가한테는 큰 영광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부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이제 더 예의주시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세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연예인 걱정, 둘은 프로 스포츠 선수 걱정, 세 번째는 노벨상 작가 걱정. 아니 그렇게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그렇다. 출판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뭐 지금 상황이 뭐 호기 이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 출판사는 제한적이고 독립서점 이제 사장님들의 예.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비탄에 빠진 이 목소리들. 지금 빨리 책을 팔아야 되는데 정말. 수급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분명히 이 특수를 호황기로 막 넓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들 당연히 나오는 거, 저는 문학이 뭐 언제 이런 뭐 말이라도 들어보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언제나 성취나 성과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개인의 우수성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특수한 어떤 이야기로 환원해서 그냥 그 모범적 사례를 하나 구축해 놓고 그러한 방향의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성을 계속해서 그냥 모범 사례인 것처럼 흩뿌리고, 그러니까 성과 우선으로 가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 왔고.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한강 작가가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업적을 이번에 획득한 건 맞지만, 그것을 너무나 뭐 경전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모범 사례로서만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미 들고. 틀린 것 같은데요. 연세대에서 플랜카드 붙이고 뭐 이런 이미 거 보면 경전화 이미 그거는 뭐 끝난 것 같은데요. 종교가 하나 들었을 네.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반면에 좀 어쨌거나 아까 이제 박건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더니 한국 문학 번역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뭐 해외에서 꼭 엄청난 성취를 거둬야만 그게 성공적인 번역이었다는 아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심지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또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 위에 이제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스테이지 안에서 한국 문학이 계속해서 뭐 여기가 말석이든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중앙석으로 딱 이렇게 뭔가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뭐 그 자리 안에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버티면서 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아무튼 앞으로의 한국 문학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한강에도 김연아가 피겨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피겨가 발전하지 않잖아요. 박태환이 수영에서 금메달 땄지만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발전했어요. 박대현 이후에 수영. 물론 뭐 그다음 피지컬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왜냐하면 그 무슨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저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터지거나 발전하려면 어떤 저변이 있어야 되는데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선수들은 천재였잖아요. 사실은 그 저변을 딛고 쓴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개인의 특출한 능력으로 이걸 섰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을 때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나? 방탄 덕분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가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문화죠.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기생충이 영화 또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작가한테 노벨상을 줘도 사실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까지 온 거죠. 근데 한국의 이 출판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적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한국의 저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출판 상황으로 좁혀놓고 보면 이게 저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어요. 좀 원인과 효과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원인 중에서 하나가 저는 뭐 K, 한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번역에 대한 사업 투자도 당연히 작동을 했을 것이고 한강 작가 자신의 천재성이나 재능도 당연히 그 원인에는 들어갈 텐데 다만 이제 박태환 선수가 천재였기 때문에 그 돌출되어서 금메달 이후에 그러면 그 박태환 이후에 포스트 박태환이 없느냐? 있어요. 황선우라고 세계 수준에 이미 다다른 선수가 박태환 정도 그 레벨에 다다른 선수가 대여섯 명이 있거든요. 지금 남자 수영 선수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수영 저변이 한국에도 이미 이제 갖춰졌고 그러면서 박태환을 보면서 자라는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세계 레벨에 올라섰기 때문에인 거고 김연아 같은 선수가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은 아이스 링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여전히 열악하고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천재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뭐 어떤 예전에 그 데니엘 챔블리스라는 사회학자가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추적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 수영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느냐를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육상이랑 똑같이 기본 기초 종목이어서. 그래서 이 금메달리스트한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노메달리스트와 금메달리스트의 이 어떤 체력의 격차라는 것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금메달 못 딴 사람이 금메달리스트보다 심폐지구력이라든가 영법이라든가 기술적인 면모가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드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결정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서 전문적인 수영 코칭을 받을 수 있었느냐? 부모님이 지원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변수로 따지면 수치적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능력은 어디나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한강 작가는 지금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한강 작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저변과 그게 있느냐의 얘기예요. 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출판 현실은 아니요, 저는 그건 더 있어야 결국 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이 만드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사실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자본이 다른 데는 많이 들어갔어요.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과한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자본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돌 이쪽으로는 수십억 수백억이 몰려 들어가지만 지금 출판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분야 문화 분야라는 것이,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한강 작가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저변이라는 측면에서 아이스링크보다는 훨씬 더 문학 쪽이 훨씬 더 저변에 있는 상태다. 종류만 있으면. 작가의 역량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다만 근데 경제학에서 밝혀졌잖아요. 트리클 다운 그 적화 효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위쪽에서 성공하는 것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다 이렇게 고루 잘 살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샴페인 효과.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가 하나의 롤모델이 돼서 투자가 조금 더 되기도 하고 작가들도 한강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근데 해봅니다. 이제 사실 투자는 어떤 작가의 입문하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한국 문학 작품 완성된 이제 좋은 문학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보편적인 그런 그렇죠.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느냐. 사실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 문학 작품이 그동안에는 많이 번역이 안 됐는데 정말 요즘에는 그나마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도 이제 번역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번역자들을 생산을 하고 이제 배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아주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수상에 이제 그 영광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2015년도에 그때 뭐 박상영이니 뭐 황정은이니 뭐 이런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주력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을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제 다른 세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을 읽고 같이 그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그 소설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소설들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자기 현실과 자기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한강 효과로 일어난 이제 수많은 이제 독서 모임들이 과연 얼마나 아니 건강하게 근데 우리나라의 이루어질 것인가. 독서 모임은 원래 소규모 독서 모임은 전국적으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읽는 책들이 다 외국 번역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소설은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은 그냥 그렇게 뭐 내가 막 관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읽을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불렀듯이 그러니까 지금 독서 방화 느끼는 모임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모임들이라서 철학은 읽어요. 근데 한국 문학은 잘 안 읽어요. 네, 한국에서 철학이 소비되는 방식도 저는 되게 좀 기형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을 다 자기 개발서의 라이터로 작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읽잖아요. 그들에게서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추려서 읽고 의미화하는 뭐 요즘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마흔에 있는 니체는 옛날부터 쇼펜하우어. 그랬고 다 그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예전에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이게 한국 출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크게 그때 반짝 돌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또 사그라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한강 작가의 이게
저변이 넓어져서 넓히는 역할을 해서 보다 많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상의 의미를 너무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마치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 이런 것들은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은 슈레딩거 고양이다. 여기까지. 근데 뭐 나는 우리 입장에서 뭔가 이제 한강 이후에 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성과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고 오히려 세계 독자 입장에서 한국이 아닌 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번역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이제 이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좀 더 저는 열린 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독서 경험이 생기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인지 깨달은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극단적인 경쟁에 시달리면서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레딧 같은 데서 토론한단 말이야.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토론을 그쵸. 레딧에서는 네. 하는구나. 네, 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한강문학 특징하고 세계적인 평가가 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